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달 연속 개선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 명, 고지세액은 4조 원에 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셀트리온이 조만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에 나섭니다. 이르면 내년 초 공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셀트리온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글로벌 임상 이상 투약 환자 327명을 모집해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진행된 임상 이상의 피험자 모집은 초기에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번 달에 200여 명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300명보다 많은 327명이 확보됐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통상 임상 환자의 경우 모집 인원의 10%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임상을 위해 환자를 추가로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확인되면 곧장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신속히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 심사에 드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가 날 경우 즉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9월부터 송도 생산시설에서 치료제 생산에 돌입해 10만 명분의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코로나 비상시국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서정진 회장의 결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향후 최대 연 200만 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을 목표로 기존 제품의 재고 상황 등 내년도 연간 생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에 셀트리온 주가는 오늘 장중 37만 6천 원까지 치솟았다가 전일 대비 9.45% 오른 3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25.27% 오른 17만 2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32% 오른 10만 8,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0.62% 하락한 2601.54의 거래를 마치며 상승 랠리를 멈춰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2640선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이다 결국 하락 전환한 겁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첫 3만 선을 돌파하며 코스피의 강세를 기대했는데 기관 매도세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함께 이틀 연속 최고가 경신에 나섰던 삼성전자도 오늘 전거래일 대비 1.62%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8% 하락한 865.1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가 2달째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 산업 업황 실적 BSI는 78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BSI는 8월 66에서 9월 64로 내렸지만 10월에 10포인트 오르며 200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다만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이 안 되던 이달 10일에서 17일 사이 진행했던 것이라 경제 활동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공재개발은 흑석 2구역, 한남 1구역 등 60여 곳에서 관심을 보일 만큼 관심이 큰 사업이죠. 그런데 아직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인 공공재개발 사업. 국회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계속 심사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서도 사업 진척이 어렵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의 세부 지침이나 기준 등을 알고 싶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신축 빌라 쪼개기처럼 재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해달라며 건축 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는 공공재개발 후보구역의 신축 행위나 지분 분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이 방대해서 세부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다며 심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법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미리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날입니다. 한편 천준호 의원이 뒤이어 발의한 공공재건축 도입 관련 법안도 심사 중인 상황. 법안 처리 여부에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공공재개발 4만 가구 등의 공급 계획도 달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모습이 확연한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거겠죠. 하지만 일부에선 내년 상반기 세부담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증여주택 중 아파트가 7만 2천여 건을 차지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 9천여 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2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증여 건수가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을 내놓기보단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팔게 되면 양도세도 양도세지만 일단 남주기가 되게 아깝다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산다고 가정하게 되면 또 시세가 올라 있기 때문에 또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증여를 선택하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다주택자들이 내년 상반기에 매물을 쏟아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이 현재 62%에서 내년 6월부터 72%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4만 4천 명으로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납부 대상자는 14만 9천 명, 세액은 9,21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납세 대상과 세수 모두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수가 크게 늘어난 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까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2022년까지 소폭 줄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인허가 실적의 공급 시차 2, 3년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연평균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26만여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5만 6천 가구에서 내년 25만 1천 가구, 2022년 24만 6천 가구 등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23년부터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7만 9천 가구로 서울 물량은 연평균 8만 2천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입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00명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유행 다시 시작됐다고 하고 이번 유행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철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과 함께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미리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경제 전망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좀 낮아졌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개월 전에 3.5%였는데 3.1%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하향 조정 네. 배경이 뭡니까?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3.1%라고 하면 코로나 위기로 경기가 안 좋았던 올해와 비교했을 때 3.1% 성장한다는 의미인데요. 회복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스포츠, 레저와 같이 좀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은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가시적인 회복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는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큰 틀에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부 산업은 코로나 피해 업종이라고 하고 또 일부 산업은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나 산업별로 영향이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하는 제품 자체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영업 활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 수출도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한 4월과 5월 달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우리 수출이 50년 또는 60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좀 많이 어렵고요. 근데 지금 또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다면 우리 수출도 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 IT 산업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비대면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좀 산업별로 보면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은 이제 그나마 이제 선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내수 산업,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내수 서비스 어렵고요. 반도체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나 헬스케어 또 방역 산업은 지금 호실적 유지했잖아요. 이런 업황이 네. 조금 더 이제 좀 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좀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산업은 앞으로도 좀 좋은 업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고용에 대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들 참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고용 절벽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내년도 고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고용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취업 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많이 지금 취소되고 있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에서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나아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야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취업자 수가 17만 명 감소를 하고 내년에는 한 10만 명 증가하는 정도에 좀 그칠 것으로 봐서 좀 고용 상황도 내년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 체인저로 백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견제 반등도 백신 이후에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
네,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지금 위기의 본질이 이제 코로나19라는 이게 보건 위기인데요. 사실 보건 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경제가 반등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백신과 이제 뭐 치료제가 좀 개발되고, 사실 뭐 개발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또 충분히 보급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시점이 온다면 뭐 우리 경기도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마스크도 착용하고 방역 수칙도 뭐 준수해가면서 좀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규철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험사들이 여전히 본업인 보험보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건물을 팔고 또 채권을 팔며 이익을 내고 있는 건데요. 반면 보험 영업으로는 2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보험사들의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은 5조 5,74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보험 영업을 통해서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지만 투자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덕분에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의 단기 순이익은 3조 1,515억 원으로 3.1% 증가했지만 보험 영업이익은 17조 6,375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단기 순이익은 2조 4,232억 원으로 10.2% 늘었지만 보험 영업이익은 3조 1,825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는 지난해 대비 축소되긴 했지만 사실상 보험 영업으로 2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단기 순이익에서 흑자를 낸 건 부동산과 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투자 영업이익 덕분입니다. 현대해상은 2천억 원의 강남 사옥을 매각한 덕에 전분기 대비 74.3% 증가한 1,99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3분기 적극적인 채권 매각에 나선 기저효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7.5% 줄어든 1,2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환자도 줄고 자동차 운행량도 줄어들어서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은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보험사들 단기 순이익에서 채권 매각이 차지하는 은 생보사가 62%, 손보사가 87%로 보험 영업 손실을 투자 영업이익으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사회 현상을 연구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KDI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또 재벌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년 3월 개원 50주년을 맞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는 KDI가 최근 입법 절차 중인 공정경제 3법 재개정에 발맞춰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점과 상생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행사에는 최종표 KDI 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최종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율이 높아진 만큼 대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생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관련 과제입니다. 지배구조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거래 조건이나 경쟁 양태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위 10개 기업 간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 46%에 달하며 10대 기업 간 내부 거래가 꾸준히 증가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기업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편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나무가 빽빽한 숲에서는 작은 나무들이 살아나기 어려운 듯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 행위는 중견 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달라져야 중소기업과의 일감 나누기가 가능해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과 바람직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퍼런스 세부 내용으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내부 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국 기업의 소유 경영 분리 과정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 5,913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8,2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 분기에 1조 원 넘게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한은이 통계를 편제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계가 빚을 내 생활자금과 집,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1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풍선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합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노원구 평균 아파트값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만렙이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노원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78만 원 수준이었는데 10월엔 2,849만 원가량으로 25.1%가 상승했습니다. 강북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올해 1월 2,042만 원이었는데 10월엔 2,544만 원으로 24.6%가 올랐습니다. 성북구도 같은 기간 24.2%가 상승했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거래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은 11,458건으로 2006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선 집값과 전셋값이 잡히질 않자 전세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글로벌 인프라 뉴딜 펀드 1호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계열사가 2천억 원 펀드 규모를 설정해 우리은행과 우리종합금융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펀드 운용은 우리글로벌 자산운용이, 일반 사무관리는 우리펀드 서비스가 맡기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기존 뉴딜 펀드와 다르게 국내 스마트 물류시설, 친환경 인프라시설, 스마트 교통시설 등이 투자 대상이라는 게 우리금융의 설명입니다. 첫 투자 대상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스마트 물류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곳곳으로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더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다소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저녁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완화되겠습니다. 내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3도, 춘천 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3도, 낮 기온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4도, 부산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전주 12도, 광주와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는 잔잔하겠지만 동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에 시작되는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주말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떨어져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